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설계사로 25년째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아침마다 고객 미팅 준비하고, 낮에는 사람들 만나고, 밤에는 서류 정리하고, 이게 제 하루예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하는데,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제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돈 버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일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봤는데 얼마 전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겪게 됐어요. 전 남편 결혼식장에서 생긴 일 때문인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죠. 청첩장에 적힌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알았어야 했는데 설마 했거든요.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 그랬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둘 다 교육자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에 박히게 들은 말이 있어요. 여자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남편이 아무리 잘나도 네 밥그릇은 네가 꼭 챙겨. 손 벌리는 순간 을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제 삶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놓지 않았고요. 대학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직이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제 성격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사로 전환했죠. 처음 1년은 죽을 맛이었어요. 실적 없으면 월급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되더라고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적성에 맞았나 봐요. 지금은 단골 고객만 200명이 넘어요. 그러다 26살에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바로 제 전 남편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이 사람이 제 인생을 2번이나 뒤집어 놓을 줄은요. 그 당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조건은 좋았는데 농담 한마디도 못하는 재미없는 남자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말하면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듣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왜 말이 없어요?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멋쩍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현숙 씨 말이 재밌어서 듣고 있었어. 내가 말 많으면 네 말 끊을 것 같아서. 그 순간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이 사람 여자 말을 진짜 들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신혼집은 회사 사택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저희한테는 충분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보험 영업 다니고 저녁에 퇴근해서 같이 밥해 먹고 그런 일상이 행복이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남편은 취미로 목공을 했었어요. 나무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손재주가 꽤 있더라고요. 주말마다 베란다에서 톱질하고 사포질하고 처음엔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아이 넣고부터 가구 하나까지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걸 보니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였어요. 뭐든 한다면 하고 하나만 바라본다는 거.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어요. 좀 융통성 있게 살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성격이니까 어쩌겠어요. 출산 후 저는 석 달 쉬고 바로 복직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은근히 싫은 소리를 하시긴 했어요. 애엄마가 돼서 이 집 저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뭐 보기 좋겠어. 제가 웃으면서 받아쳤죠. 어머니, 제가 돈 많이 벌어야 우리 민준이 더 잘 키우죠. 시어머니는 입맛 다시면서 더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고요. 덕분에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었어요.
사실 결혼 생활 10년 차까지는요, 제 인생에 이혼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그때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저도 일이 잘 풀리던 시기였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부장 승진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상기돼 있더라고요. 여보, 나 부장 승진 명단에 올랐어. 제가 소리를 질렀죠. 진짜? 우리 남편 부장님 되는 거네? 그때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번엔 거의 될 것 같아. 다들 내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남편이 그랬어요. 부장 되면 사택 나가자. 우리 아파트 사는 거야. 민준이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저도 신이 났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그 무렵에 회사 사택 같은 동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어요. 남편 직속 상사인 황 부장 가족이었어요. 원래 다른 지역 사업장에 있다가 본사로 발령받아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황 부장이 옆동으로 이사 왔는데 앞으로 출근길에 마주칠 수도 있겠다.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상사가 가까이 살면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주말에 편한 잠옷 입고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마주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며칠 후 낮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음식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단정한 차림에 전반적으로 인상이 참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황동식 부장 아내예요. 이사 와서 인사드리려고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밝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도 반갑게 악수했죠. 안 그래도 이사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미정 씨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집에 계시네요? 일 안 하세요? 제가 보험 설계사라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했더니 그때부터 미정 씨가 집에 자주 왔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혼자 심심하다면서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떨다 가고 점심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사택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다기에 저도 신경을 써줬어요. 저도 미정 씨가 오면 잠깐 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미정 씨는 저희 집에 오면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물어봤어요. 어머, 이 책상 어디서 샀어요? 예쁘다. 그거 산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만든 거예요. 미정 씨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과장님이요? 이걸 다? 네, 남편 취미가 목공이에요. 나무로 혼자서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때부터 미정 씨가 집안을 둘러보더니 하나씩 짚더라고요. 그럼 이 도마랑 선반도요? 네, 다 남편이 만든 거예요. 그러더니 미정 씨가 거실 안쪽에 있는 나무 의자를 보더라고요. 남편이 아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만들어준 작은 의자였어요. 아이 키에 맞게 만들어 딱 맞게 앉았거든요. 미정 씨가 그 의자를 한참 바라보더라고요. 진짜 부럽다. 이런 걸 해주는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게 부럽네요. 나직이 중얼거리듯 말하는 그 목소리가 좀 씁쓸하게 들렸어요. 황 부장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부부마다 모르는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 뒤로도 미정 씨는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이 만든 것들을 유심히 보곤 했어요. 박 과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언닌 좋겠다. 남편이 가족밖에 모르잖아. 그게 저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미정 씨 눈에는 특별해 보였나 봐요. 그때 저는 미정 씨 눈빛에 담긴 게 뭔지 몰랐어요. 단순한 부러움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감정이었던 건지 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됐네요. 얼마 뒤 회사 워크숍이 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워크숍이라 늦을 거야. 먼저 자.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 행사는 의뢰 술자리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까 남편이 비틀거리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완전히 만취 상태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아, 못 살아. 얼마나 마셨길래. 남편이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겨우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옷 갈아입히고 물 떠다 놓고 남편은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면서 잠들었어요. 저도 옆에 누워서 잠들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씩 술 많이 마시는 날도 있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숙취에 쩔어서 힘겹게 일어났어요. 얼굴이 퀭하더라고요. 제가 해장국 끓여주면서 물었어요. 어제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날 남편은 정말 힘겹게 출근했어요. 저도 평소처럼 고객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나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들어와서 무슨 말 안 했어? 나 혼자 들어왔지?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했어요. 어제? 새벽 2시쯤? 당신 완전히 취해서 혼자 들어오던데 왜?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목소리가 왜 그래? 당신 뭐 실수라도 한 거야? 남편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몇 초간 침묵이 흐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나 믿지? 남편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큰일 났어.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또 열었다가 닫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말고 말을 하라니까. 대체 무슨 일이야?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겨우 들렸어요. 회사 출근했는데 황 부장이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 왜?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남편 말을 기다렸어요. 그 황 부장님 부인이 나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했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까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꼭 목이 막힌 것처럼요. 뭐라고? 당신이? 뭘 해? 남편이 울먹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 주장은 이랬대요. 워크숍 끝나고 집에 오는데 남편이 취해서 비틀거리길래 걱정이 돼서 부축해줬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끌어안았대요. 놓아달라고 해도 놓아주질 않고요. 몸을 만지기까지 했다고요. 저는 듣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근데 난 기억이 없어. 진짜야. 남편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뭘 했는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술 마시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그 여자를 만났는지도 모르겠어. 제발 믿어줘.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쪽에서는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게 변명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당신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나 그 여자 얼굴도 모른다고. 당신한테 말만 들었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나. 남편 목소리가 점점 격양되더라고요.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을 믿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동시에 어젯밤 장면이 되감기 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들어온 남편,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 있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할 정도로요. 난 당신 믿어. 그렇게 취한 상태로 어떻게 그래? 뭔가 잘못된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처음 듣는 남편의 울음이었어요. 그걸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만 믿으면 뭐 하겠어요? 증거가 없었는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남편과 미정 씨 둘뿐이었어요. 남편은 기억이 없고 미정 씨는 만졌다고 우기고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미 황 부장이 남편을 인사팀에 신고했고 미정 씨가 울면서 진술서를 썼대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딜 어떻게 만졌는지,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가해자는 기억 없다고만 하니까요. 누가 봐도 발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집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회사에 찾아가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죠. 내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권고사직 처리됐어요. 15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린 거예요. 부장 승진은커녕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서요. 단지에서도 남편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기억도 없는 일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남편이 소주 한 병을 들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서요. 제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한참 뒤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 진짜 기억이 없어. 근데 아무리 취해도 나 그런 짓은 안 해. 알아. 당신 여직원들 옆에 앉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줘. 정말 아무도. 남편이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내가 믿는다니까. 괜찮아. 당신이 아니면 됐어.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어느새 눈도 충혈돼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미정 씨를 직접 만나서 진실이 뭔지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황 부장 집에 찾아갔죠. 저를 보더니 얼굴이 험악해지더라고요. 진짜 뻔뻔한 사람이네. 여기가 어디라고 하여? 미정 씨 좀 만나고 싶어서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황 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염치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저 사람 아직도 그날 밤 생각하면 손이 떨려.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나가요. 문이 쾅 닫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정 씨 입으로 직접 한 번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미용실 가고 오후에는 마트 가고 저녁에 헬스장 가고 보험 설계사하면 사람 패턴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3주를 지켜보다 기회를 잡았어요. 대형마트 주차장, 미정 씨가 혼자 카트 끌고 나오는 걸 봤죠. 제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가갔어요. 미정 씨,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간곡한 제 부탁에 미정 씨가 난처하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언니, 나도 힘들어. 그날 일 생각하기도 싫다고. 제발, 남편은 기억이 없대. 내 남편 편들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줘.
미정 씨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동정도 미안함도 아닌 뭔가를 즐기는 것 같은 눈빛. 그러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 언니 남편 진짜 믿어? 말해줘. 뭐든 부탁이야. 미정 씨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묘하게 소름 끼쳤어요. 그냥 장난 좀 쳐본 거야. 언니 남편 아무것도 안 했어. 뭐? 그날 밤에 너무 취해서 아파트 입구에 쓰러져 있길래 내가 일으켜줬어. 그게 다야. 미정 씨가 차에 기대서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평생 그 표정을 못 잊을 겁니다. 나는 멀쩡한 걸 보면 망가뜨리고 싶더라고. 재밌잖아. 뭐? 잘 나가는 사람 한순간에 무너지고 행복한 가정 깨지는 거 진짜 한순간이지 않아? 특히 언니네 같은 부부 있잖아. 남편이 마누라만 바라보고 의자랑 책상도 만들어주고. 근데 난 그게 좀 억울했어. 왜 나한텐 저런 남편이 없지?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망가뜨리고 싶었어. 내가 가질 순 없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미칠 것 같았어요. 그게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멀쩡한 사람 성추행범으로 만들었다고? 미정 씨가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왜? 나한텐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을 뜨더니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그냥 재미로, 그냥 시기심에 남의 인생을 저렇게 부숴버릴 수 있구나. 그런데 멍청하게 전 그 말을 녹음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 여자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제가 말렸어요. 요식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근데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 훈석이가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봐야지. 남편 동창 도움으로 1년은 버텼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결국 폐업하고 빚만 남았죠. 그때부터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이었어요. 그러다 매일이 되고 눈 뜨자마자 술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미 취해 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기억도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다 들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변했어요. 무기력에서 분노로.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왜 갔어? 증거도 못 잡을 거면서 왜 갔냐고! 그 일로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매일 밤 목소리가 높아지고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부모 싸우는 소리 듣기 싫었겠죠. 저는 낮에 보험 영업 뛰고 밤에는 술에 취한 남편 수발 들고 어느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7년을 더 버텼어요. 어느 날 새벽 술 냄새 나는 남편 옆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있지? 눈뜨기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려고 해. 넌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난 아빠도 사랑해. 근데 엄마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니까 엄마 뜻대로 해. 그 말에 결심이 섰어요. 이혼 서류 내밀었을 때 남편이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현수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나 술도 끊을 거야.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 가까이 산 사람인데 미운 정도 정이라고요. 근데 전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면 절대 달라질 수 없단 걸요.
미안해. 난 이제 못하겠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애한테 더 보여주기 싫어. 그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고객이 부르면 갔어요. 고객들 관리하고 신규 계약 따내고 미친 듯이 일했어요. 그 결과 이혼 5년 차에 톱클래스 설계사가 됐어요. 상도 받고 인센티브 받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게 됐죠.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드디어 숨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요? 아니, 전 남편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정확히는 몰랐어요. 연락 끊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아들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아빠는 잘 지낸대? 글쎄, 뭐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한텐 티 안 내려고 하더라. 아들 말로는 전 남편이 원룸에 혼자 산대요. 일용직 일도 하고 막노동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대요. 근데 아들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아빠가 나한텐 끝까지 아빠 노릇하려고 해.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 보내줬잖아. 어떻게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끼고 아꼈을 거야. 저도 알아요. 저한텐 나쁜 남편이었지만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거. 그건 인정해요. 그러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여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 목소리도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힘없고 지쳐있고.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나 부탁이 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1억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젠 술도 모자라서 무슨 도박까지 시작한 건가 싶어서요. 미쳤어? 이혼하고 갑자기 연락 와서 무슨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알아, 염치 없는 거. 근데 나 이번에 확실한 기회가 있거든. 마지막이야. 제발. 전 남편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민준이한텐 말하지 마. 당신한테 손 벌린 거 알면 나 안 보려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잖아요. 전 남편도 피해자니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미 이혼한 전 남편한테 빌려줘요? 미친 짓이죠. 근데 한편으론 마음이 짠했어요. 힘없는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며칠 뒤에 아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아빠 요즘 뭐하고 지내? 무슨 일 하는지 자세히 알아?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도박 같은 거 하고 그런 건 아니야, 엄마. 제가 움찔했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혹시 아빠가 너한테 돈 빌려달란 얘긴 안 했어? 아빠 그런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어. 지금은 이렇게 사는데 네가 결혼할 땐 뭐라도 해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진심인 것 같았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더 고민했어요. 빌려주자니 불안하고 끝까지 안 빌려주자니 마음이 안 놓이고 결국 제가 먼저 전 남편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전 남편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옷은 낡았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대기업 과장까지 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데? 전 남편이 설명하더라고요. 아는 후배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 투자하면 지분을 준다고요. 제조업 쪽이라 안정적이래요.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 사업 진짜 되는 거야? 혹시 다른 데 돈 쓰는 거 아니지? 도박이나 그런 거. 전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거짓말하는 눈빛은 아니더라고요.
나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뭐든 해야지. 곧 결혼할 나이잖아. 민준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빠 되긴 싫어. 집 한 채는 못해줘도 전세금이라도 보태줘야지.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 지금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근근히 살면서 아들 전세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아. 당신한테 부탁할 자격 없는 거. 이혼하고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뻔뻔한 짓인지 알아. 근데 다른 데는 빌릴 데가 없어. 당신밖엔 없어. 부탁이야.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10년 전 억울하게 당한 그 일만 없었으면 부장 승진하고 아파트 사고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얼마 뒤 저는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도와주기로요. 차용증을 꺼내 앞에 뒀어요. 보험 설계사 하다 보니 계약서 쓰는 건 자신 있거든요. 꼼꼼하게 조항도 넣었죠. 여기 직접 써. 전 남편이 펜을 들었어요. 본인 박재호는 현재 어떠한 재산도 채무도 동업관계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필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묵묵하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1억을 이체했어요.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반드시 갚을게. 이거 마지막이야.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해.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전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제발 이걸로 끝이었으면. 근데 세상 일이란 게 참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전 남편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가끔 아들한테 아빠 얘기를 슬쩍 물어보긴 했는데 아들도 자세히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바쁘게 지내니까 전 남편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1억이 좀 아깝긴 했지만 다시 연락 와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었는데 분홍색 봉투가 들어있더라고요. 청첩장이었어요. 요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드문데 누가 보냈나 싶었죠.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박재호. 전 남편이 보낸 청첩장이었어요. 뭐야 이게. 손이 떨렸어요. 재혼한다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던 사람이요? 청첩장을 펼쳐보니 예쁘게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밑에 신랑 신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된 게 바로 신부 이름이었어요. 김미정. 그 이름을 보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흔한 이름이지만 반갑게 느껴지는 이름은 아니었죠. 청첩장을 떨어뜨렸다가 주워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찾았어요. 청첩장 안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신부 얼굴을 가까이 봤어요. 물론 10년 전보단 늙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얼굴이었어요. 우리 옆 동네에 살던 그 여자. 우리를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간 그 여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손으로 가슴팍을 쥐었어요. 10년 전에 그 여자가 저희 가정을 박살냈어요. 없는 일을 있다고 거짓말해서 남편을 성추행범으로 만들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제 인생까지 망가뜨렸죠.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전 남편이랑 결혼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우연일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뒤에 있었구나. 전 남편이 저한테 돈 빌린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그 여자가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어요. 그 여자가 한 말을 녹음하지도 못했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김미정, 이번엔 네가 당할 차례야.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여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보험 설계사 25년 차가 뭐겠어요. 사람이 재산이에요. 고객이 200명이 넘고 그 고객들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직업이 다 달라요. 의사, 변호사, 공무원, 사업가, 경찰, 세무사.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한 다리 건너서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저는 가장 먼저 그 여자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어요. 고객 중에 부동산 중개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부탁했어요. 김미정이란 이름으로 된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지요?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건 없는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박재호라는 사람이랑 공동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있네요. 2달 전에 계약했고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분명 전 남편이 저한테 돈 빌릴 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2달 전에 그 여자랑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샀다니. 고마워. 그 오피스텔 계약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출처가 어딘지도 알아봐 줄래? 며칠 뒤 계약금이 8천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제가 빌려준 1억에서 8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제 돈으로 여자랑 집을 산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과거까지도 샅샅이 뒤져봐야 했어요. 황 부장을 찾기로 했어요. 그 여자 남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연락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 사택에서 나간 뒤로 소식이 끊겼거든요. 저는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전 남편 전 직장 동료들, 사택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 한 명 한 명 연락해서 황 부장 소식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지방 내려가서 산다고 하던데 이혼하고 완전히 망했대요. 소문대로 황 부장이 사는 곳은 지방의 낡은 원룸촌이었어요. 그 잘나던 황 부장이 여기 산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린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덩치가 크고 기운 세 보이던 사람이 살이 쭉 빠져서 70대로 보이더라고요. 저 그때 사택에 같이 살던 박재호 과장 아내인데 기억하세요? 물어볼 게 있어요. 황 부장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처럼 저를 내쫓진 않았어요. 원룸안은 어수선했어요.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있고 라면 봉지가 쌓여있고 제대로 된 살림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묻고 싶었지만 일단 그 여자 얘기부터 물었어요. 김미정 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뭐든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 황 부장이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구나. 네, 혹시 아세요? 그 여자가 제 전 남편이랑 결혼한대요. 황 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나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뭐라고요? 박 과장이랑? 참, 그 인간도 끝까지 당하겠구나. 10년 전 일 억울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전 분명히 그 여자한테 들었어요. 황 부장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그 여자 젊었을 때부터 그런 짓을 해왔대요.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서 망가뜨리는 거. 유부남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먹고 가정 파탄내고 그게 그 여자 특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도 그랬어요. 멀쩡한 걸 보면 망가뜨리고 싶다고요. 황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부장님은 왜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내 재산 다 빼먹었어요. 결혼하고 모은 돈, 집 다 그 여자 이름으로 돌려서 줬거든요. 내가 바보같이 믿었거든. 그리고 다 빼먹을 게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쓸모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황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 여자한테 인생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구나 싶었죠. 이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전에도 2번 결혼했대요. 2번 다 남편 재산 다 빼먹고 이혼했고, 한 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한 명은 우울증 걸려서 병원 들어갔다던데. 난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해야 하나? 저는 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나쁜 여자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이구나 싶어서요. 그 여자 지금 제 전 남편한테 접근한 거 이유가 뭘까요? 황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죠 뭐. 그 여자한테 남자는 돈이에요. 박 과장한테 돈이 있으니까 접근한 거겠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전 남편한테 돈이 있다고요?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는 사람한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빌려준 1억, 그게 있었구나. 그 여자가 전 남편을 꼬드겨서 저한테 돈 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 계약하고 결혼까지 하려는 거예요. 순간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됐어요. 나가려는 저를 황 부장이 붙잡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그 여자 잡으려고요. 조심해요. 그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증거 없으면 오히려 당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증거 만들 거예요. 저도 2번은 안 당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불렀어요. 저는 청첩장을 꺼내서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빠한테 이거 받았어. 봐. 아들이 청첩장을 받아들더니 펼쳐봤어요. 아들은 그냥 전 남편이 재혼한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은 줄 알았겠죠. 저는 아들에게 지난 일을 다 말했어요. 주차장에서 그 여자가 했던 말, 그리고 황 부장한테 들은 것도 다 말했어요. 그 여자가 전문적으로 남자들 재산을 뜯어먹는 사람이라는 것, 이미 여러 명이 당했다는 것, 그걸 듣고 난 아들이 이를 악물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빌려준 1억도 그 돈으로 오피스텔을 샀더라. 그 여자랑 공동 명의로. 뭐? 아들이 벽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요. 아빠가 차용증에 뭐라고 썼는데? 재산 없다고 했잖아. 사기잖아 이거. 사기야. 그래서 엄마 그 결혼식 갈 거야. 담담하게 말하는 저를 아들은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결혼식을? 가서 다 밝힐 거야. 그 여자 정체를.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엄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면 엄마만 미친 사람 되는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10년 전처럼 아무도 안 믿어주면 2번을 그 여자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뭘? 사람 찾는 거, 정보 찾는 거 나도 할 줄 알아. 며칠만 줘. 내가 증거 모아볼게. 저는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게. 그때부터 아들하고 저는 밤잠을 줄여가며 조사했어요. 아들이 인터넷 기록, 금융 기록 같은 걸 추적했죠. 자세한 방법은 모르겠지만 아들 말로는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알아본 거래요. 저는 보험 설계사 인맥을 동원했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보험 가입 내역, 주소 이력 같은 걸 찾았죠. 결혼식 이틀 전에 증거들이 모였어요. 저는 우리가 모은 서류들을 쳐다봤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혼식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옷장을 열어서 제일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재킷, 화장도 깔끔하게 했어요. 계속 혼잣말로 읊조렸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들이 저를 태우고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어요. 긴장한 절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끝내자. 10년 전에 못 잡은 거 이번에 확실히 끝내주자.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분위기가 썰렁한 게 하객이 별로 없었어요. 식장에 가봐도 양쪽 합쳐서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랑 측 뒷좌석에 앉았어요.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구석으로요. 잠시 후에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주례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랑 입장이 시작됐죠. 전 남편이 양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얼굴에 긴장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신부 입장이 이어졌어요. 음악이 바뀌고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걸어오는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성형을 한 건진 몰라도 그때보다 코도 높아지고 턱선도 갸름해졌고요. 인상이 조금 달라진 느낌은 있었죠. 근데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 눈을 찡긋하는 버릇, 그건 똑같았어요. 저는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속으로는 저렇게 멍청하니 당하지 하면서요. 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했어요. 전 남편은 그 여자를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10년 전 사택에 살 때도 낮에 저희 집에 올 때 전 남편은 항상 회사에 있었어요. 스쳐 지나간 적은 있겠죠. 근데 그게 다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적은 없었으니까. 게다가 10년이 지나고 외모도 달라졌으니까 전 남편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어요. 신부가 단상에 올라가서 신랑 옆에 서자 주례가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주례가 농담처럼 하객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이 결혼을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아무도 대답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손을 들었어요. 네, 저요. 식장이 술렁였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전철하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서서 전 남편과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 여자가 절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식장 불빛에 눈이 부셔서 그런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러다가 알아본 것 같았어요. 눈이 살짝 커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1초 만에 표정을 바꾸는 그것도 다시 보니 여전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저 여자가 누군진 알아? 전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뭐?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대답해 보라고. 당신 저 여자가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전 남편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추면서 절 내려가게 하려고 말렸어요. 당신은 왜 갑자기 이래? 사람들 보잖아.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 10년 전 일 기억하지? 당신 인생 하루아침에 망가진 그 일. 전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당연히 가장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었을 테니까요. 당신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한 그년!
황 부장 아내 기억나? 그 말에 전 남편이 움찔했어요. 그게 왜 갑자기? 저는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저게 그 김미정이라고. 황 부장 아내였던 김미정. 당신 인생 망가뜨린 그 여자라고. 순식간에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봤어요. 미정씨, 아니죠?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을 하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 처음 보는데. 저 사람 정신 이상한 것 같은데 빨리 내보내요. 저는 비웃었어요. 아, 처음 봐? 너 우리 집에 매일 왔잖아. 우리 남편이 만든 거 보고 부럽다고 했잖아. 그 여자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근데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더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들이랑 함께 일을 갈면서 모은 그 서류들이요. 이거 뭔지 알아? 이 여자 결혼 이력. 3번 결혼해서 3번 이혼. 첫 번째 남편은 재산 다 잃고 부도, 두 번째 남편 우울증으로 입원, 세 번째 남편 황동식. 맞죠? 그때부터 그녀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이 서류를 보고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미정씨, 이게 뭐야? 그 여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 사람이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봐. 오피스텔 계약서야. 2달 전에 당신이랑 공동명의로 계약한 거. 계약금 8천만 원. 자금 출처는 당신 계좌. 전 남편이 그 서류를 보더니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뭐? 당신 나한테 돈 빌릴 때 뭐라고 했어? 재산 없다고 했잖아. 차용증에 자필로 썼던 거 기억하지? 근데 한 달 만에 이 여자랑 공동명의로 집 계약했어. 내 돈으로. 전 남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는 몰랐어. 미정이가 하자고 해서 투자라고 해서. 저는 코웃음 쳤어요. 무슨 투자? 이 여자가 당신 인생 망가뜨린 여자라는 것도 여태 몰랐으면서? 전 남편이 그 여자를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정씨, 이게 사실이야? 당신이 그때 그 여자야? 대답해! 그 여자가 드레스 자락을 털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라니까!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내 말 못 믿어? 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그때 식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죠. 저도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 3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옷이 남루했어요. 눈빛이 흐릿했는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번쩍 빛났어요. 그 뒤에는 4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따라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더라고요. 얼굴에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 부장이었어요. 세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면서 길을 비켜줬어요. 그 여자가 그들을 본 순간 몸을 돌려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에? 맨 앞에 섰던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만이네, 미정씨. 아니, 그땐 수진이라고 했었지? 이름도 바꿨더라? 그 남자가 전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는 저 여자 첫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전 남편이 멍한 얼굴로 쳐다봤어요. 첫 번째 남편이요? 네, 20년 전에 저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때 작은 식당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전부 다 날렸어요. 가게도 집도 다 저 여자한테 넘어갔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남은 게 빚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폐지 주어요. 62살에 폐지 줍고 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남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던 남자요. 저는 두 번째 남편인데 제 다리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저 여자한테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우울증 걸려서 병원 들어갔어요.
치료받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두 남자가 여자를 노려봤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그 여자가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황 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남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박 과장 오랜만이야. 부장님이 왜 여기? 박 과장한테 사과하러 왔어. 황 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때 저 여자 말만 듣고 자네를 그렇게 만들었어. 자네나 나나 우리 다 피해자야. 전 남편이 말을 잃었어요. 황 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자네가 또 당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온 거야. 황 부장이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이젠 당신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네. 봤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나도 박 과장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 여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닥쳐!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잘해줬으면 이혼했겠어?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면서 발버둥 쳤어요. 다 한심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면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탄식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죠. 전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라고요. 내가 속았어. 또 아들이 어느새 식장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 앞으로 쪼그려 앉더라고요. 아빠, 일어나. 여기 있지 말고. 전 남편이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너한텐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황 부장이 전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박 과장, 나중에 연락해. 필요하면 증인 서줄게. 그리고 정말 미안하게 됐네. 전 남편이 황 부장을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부장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연민과 분노, 허무함도 들었죠. 근데 그 여자는 식장 구석에서 웨딩 플래너한테 붙잡혀 있었어요. 악을 쓰면서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었어요. 예식장 직원들이 경찰을 부른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들과 전 남편을 데리고 식장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시원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제 속이 다 뚫리는 기분이었죠. 진짜 끝났다는 게 실감났어요. 결혼식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여자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제가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황 부장도 고소했어요. 다른 전 남편 가족들도 연락이 와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니 형량이 높아질 거라고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결국 그 여자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민사소송까지 따로 걸었어요. 그 여자한테 남은 재산이 얼마 없어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여자가 벌 받고 뒤통수 2번은 못 치게 됐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이 정리되고 난 뒤에 아들과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나 얘기 좀 해도 돼? 실은 아빠 만나고 왔거든. 그래? 아빠 술 끊었대. 그리고 일용직 열심히 하고 있대. 돈 모아서 엄마한테 갚겠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엄마한테 빚진 게 돈만 있는 게 아니래. 인생을 빚졌대. 그거 갚으려면 평생 걸릴 수도 있다고.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서 꼭 갚을 거래. 저는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이 절 가만히 쳐다봤어요. 엄마,
근데 아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미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전 남편에 대한 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 아직은. 그래, 뭐 천천히 생각해도 돼.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사냐고요? 뭐 똑같이 살아요. 근데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마음이 편해요.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풀려서 그런 모양이에요. 가끔 그 여자 생각이 나요. 멀쩡한 걸 보면 망가뜨리고 싶다던 말. 그때는 그 말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았죠. 근데 말이에요. 결국 세상은 공평하더라고요.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 여자는 벌 받았어요. 그때 그 여자가 그랬죠. 멀쩡한 게 무너지는 게 재밌다고.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전 남편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일어나려고 애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진짜 제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도록요. 그게 그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같거든요. 여러분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대로 보면서 이런 일 당하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는 이 이야기가 믿기 힘든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남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